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잠정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진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네요. 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을 거뒀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56% 가까이 줄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면서 당초 시장이 예상한 6조 원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4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약 2조 9천억 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하고 나머지 1조 원 넘는 돈은 임직원 상여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이달 말 확정 실적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명 자료에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줄었다고 밝혔는데 1분기에 1조 1천억 원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은 재고 충당과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메모리의 경우 기존 생산 제품의 평가 손실이 예상되자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2분기에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AI 칩 핵심 메모리인 HBM에서 대부분의 충당금이 설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업계 큰손인 엔비디아로의 공급 지연이 계속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도 미 정부의 첨단 AI 칩 대중 제재 영향에 계획만큼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고 충당이 발생하고 가동률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적어도 3주의 시간을 더 벌게 됐지만 기존과 같은 25%의 관세를 통보받아서 우리 정부는 대응에 분주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가 언제까지 연장된 건가요? 네, 현지 시간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국들의 다른 방식 제안에 열려 있다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적힌 관세 소환도 보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선 기존 발표와 동일한 25%의 관세율을 명시하면서도 양국 간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서한들을 비교해보면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관세율은 높아지고 라오스와 미얀마 등은 낮아졌는데요. 미국은 서한을 통해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관세율 조정을 보유할 것이라며 국가 간 관계에 따라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모든 현안의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우리 정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긴밀한 소통에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실용외교와 조승업 협력 등을 내세워서 미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인데요. 대통령실은 조금 뒤인 오후 1시 30분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간밤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연일 갈등이 이어지자 서학개미들이 매수와 매도 모두에 크게 뛰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서학개미가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판 건가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매수와 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테슬라였고 2위 또한 테슬라를 2배 추종하는 ETF가 차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한 주 동안 약 7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동시에 약 6억 1,800만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을 13억 달러, 테슬라를 2배 추종하는 ETF를 12억 달러 사고 판 건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며 테슬라가 하락하자
불안감이 높아진 서학개미가 매도를 쏟아낸 데 더해 저가 매수 수요 또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밤 테슬라는 하루 만에 6.79% 추락해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죠. 네, 테슬라의 주가는 머스크 CEO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 때마다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난달 5일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가시화되자 테슬라 주가는 15% 넘게 하락한 데 이어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5%가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최고가 대비 30%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하는 등 실적 부진에 시달려 당분간 주가가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물가 인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나섰지만 소주와 맥주 가격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식당들이 그간의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주류 저가 판매를 원복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소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0.1% 올랐습니다.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값이 지난해 9월 이후 10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외식 맥주도 지난달 0.5%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트 등에서 파는 소매점 주류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16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주값은 지난 5월부터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고 맥주 가격은 지난달에만 3.1% 뛰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주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듯 하네요. 네,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들이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가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석 달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약정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통신사들은 이탈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우선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죠. 네, 어제 하루 동안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17,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해킹 사고 이후 이탈자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인 5월 3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로 넓혀보면 이날 번호 이동을 한 사람은 3만 명 이상으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이후 가입자 이동이 활발해졌는데요. SK텔레콤 가입자 이탈 추세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2일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막았던 단통법도 폐지되는데요. 그간 가입자 정책이었던 KT와 LG U+는 지원금을 대폭 늘려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사 3사 간에 과열되는 경쟁을 막기 위해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했는데요. 방통위가 이통 3사의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마케팅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조사 등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신호다 등의 문장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U+의 한 대리점은 지난 5월 SK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마케팅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폭염경보는 작년보다 18일 빠르게 발효됐는데요.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자 산업부가 전력 수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전력 수요도 늘어난 건데 얼마나 늘었나요? 네, 오늘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50분 기준 국내 전력시장의 전력 수요는 90.2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최대 전력이 여름철 피크 수준인 90기가와트 이상으로 오른 건 어제가 처음인데요. 지난해 90기가와트를 넘긴 게 7월 25일이었으니까 2주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말합니다. 역대 여름 중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8월 20일에 기록한 97.1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전력 수급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력 수급 상황이 괜찮을까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공급 예비력은 10기가와트를 웃도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 예비력이 5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하면 전력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하루 중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는 93.9기가와트로 어제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올 여름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중이라며 내일이라도 당장 여름철 수급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이 전체 대출의 10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건설과 부동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띠고 있네요. 네,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10.26%로 집계됐습니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이 1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22년 말까지도 1, 2%대에 그쳤던 연체율은 2023년 1분기 3%대로 오르더니 올해 들어 10%를 넘어선 겁니다. 같은 기간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도 7.91%에 달해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비은행 기업대출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말 43.1%에 달하는 만큼 이런 흐름은 비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비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유독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 건설업 연체율은 1.01%로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9년 만에, 부동산업 연체율은 0.44%로 2017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각각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 부동산업 기업대출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올해 1분기 0.72%로 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중견, 중소 건설업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토목공사 감소, 업체 간 경쟁 격화 속에서 매출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면서 건설기업의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인터넷 은행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의존도가 90%가 넘다 보니 대출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이번 대출 제한 정책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다고요? 네,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3사는 이번 627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하반기 대출 공급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반기 대출 총량을 당초 목표치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터넷 은행 3사가 내준 전체 대출의 90% 이상, 즉 대부분이 가계대출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며 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 2023년 이후 금리 경쟁력을 내세워 이자 수익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가계대출 의존도가 큰 만큼 가계대출이 제한되면 사실상 성장 동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예고한 토스뱅크 역시 상품 설계 등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가계대출이 막히면 기업대출로 활로를 뚫어야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법적으로 대기업 대출이 불가능한 점이 걸림돌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면 되지만 통상 대면 상담이 수반돼 영업점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은행은 확대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체질 전환이 불가피해진 거네요. 네, 인터넷 은행들은 개인 사업자 대출과 비이자 수익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K뱅크는 올 3월 개인 사업자 대출 강화 전략을 발표했고, 카카오뱅크는 올 하반기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건전성 관리의 리스크가 큰 개인 사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체질 전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내놓은 개혁안 역시 미래 세대의 부담만 더 커졌다며 청년들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인식에 대한 키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커뮤니티의 연금 관련 게시글은 2018년 117건에서 2023년 99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언급된 키워드로는 연금 개혁과 기금 고갈과 함께 이민, 폰지 사기, 폐지와 같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담긴 극단적인 표현들도 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관련 담론은 2018년을 기점으로 2023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추산되며 청년을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안이 마련된 건데 여전히 청년들은 불만이 큰 상황이죠. 네, 개혁안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청년들의 반응도 많습니다. 당장 내는 돈이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내년부터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9개 대학 총학생회 단체가 지난 3월에서 4월 대학생과 대학원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인상된 보험료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나중에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지난 4월 이후 멈춘 상태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상반기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임금 미지급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우선 성과급부터 보면 역대급 실적에 따른 거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을 최대치인 월 기본급의 100%로 책정했습니다. 상하반기 한 번씩 실적을 따져 지급하는 성과급인데요. 앞서 지난 1월에도 전년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주는 초과이익 성과급을 상한선인 연봉의 50%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성과급을 최대치로 맞춘 건 회사가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매출은 4조 5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각각 18%, 23% 넘게 늘었는데요. 올 1분기에도 이미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법도 한데 노사는 왜 소송전을 벌이고 있나요? 과거에 덜 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300여 명이 지난해 3월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달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야간,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입니다. 2년 전까진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각종 수당이 더 적게 산정이 됐는데 덜 받은 2년 6개월치 차액을 지급하라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청구한 금액은 총 80억 원인데요. 법원은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앞서 사측의 해당 액수가 타당한지부터 검토해 노사 다툼이 없게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측이 검토에 2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힌 터라 다음 심리는 오는 9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번 달부터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별 임원별로 내부 통제 관련 책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창업주인 박현주 회장을 책무구도조에서 제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에게 정확히 어떤 권고를 한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3일 이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서 미래에셋증권의 그룹 박현주 회장을 책무구조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이 그룹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걸맞은 책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이 준법 감시인을 통해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선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에서 상당 부분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회사는 단순한 자문력에 불과하다 또 보고도 받지 않는다 주장하며 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공시를 보면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전략가 GSO라는 직위를 갖고 있고 담당 업무는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이 당국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는 박현주 회장은 해외 사업과 투자에 집중하고 국내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책무 구조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미래에셋증권의 결정은 금감원의 같은 요구를 결국엔 받아들인 키움증권과는 대비됩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박현주 회장처럼 키움증권의 오너 2세 김동준 사장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킬 것을 회사에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이는 책무 누락에 해당되고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 제재감이라고 강도 높게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키움증권은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해서 최근 김 사장을 이사회 공동의장에 포함시켰지만 미래에셋증권은 끝내 거부한 겁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